35년 동안 평생 일해받은 퇴직금 8,500만 원으로 산 캠핑카가 5개월 만에 200만 원 똥값이 됐다고. 난 망했어. 수리 견적만 3천만 원. 보험은 적용도 안 되고 폐차하면 2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월 150만 원은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내 몰래 샀습니다. 여러분의 8천만 원을 지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64살입니다. 35년간 경기도 안양의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월급은 380만 원.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을 키웠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2022년 2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돈이 5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교단에 서서 평생 남만 가르치기만 했지 정작 제게 닥친 일들은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날 학생들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하던 사람에게 갈 곳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퇴직금은 8,5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을 때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월급으로만 살았던 사람에게 그건 처음 보는 규모의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생활은 되고 퇴직금은 정말 급할 때를 위해 묻어두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매달 12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기에 부족하진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딸은 결혼해서 대전에 살았습니다. 둘 다 자기 살림 꾸리기 바빴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이 깨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퇴직금 8,50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줄어들기만 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조급함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4월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깨끗한 캠핑카 한 대가 있었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강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젊은 부부가 캠핑카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캠핑카 한 대로 월 150만 원 수익. 쓰지 않을 땐 저희가 렌트해 드립니다. 저는 그 광고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연금보다 많았습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8,500만 원을 넣으면 5년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로는 순수익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국어교사였지 수학교사가 아니었지만 그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계산이 맞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퇴직 교사라고 하니까 특히 더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문의하신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업체 이름은 기억나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사라진 이름이니까요. 상담원은 시스템을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캠핑카를 구매하면 업체가 위탁받아서 렌트 영업을 대행합니다. 수익의 일정 비율을 매달 지급합니다. 차량 관리, 청소, 보험 처리까지 전부 업체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상담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엔 렌트 안 넣어 드릴게요. 선생님 차니까요.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내 차니까, 자산이니까, 투자라기보다는 내 소유물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은행 적금 외에는 돈을 굴린다는 개념 자체를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설명해 봤자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수익이 들어오면 그때 말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잘 되면 고맙다고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5월 초 저는 업체 사무실에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 캠핑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검증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얼굴도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던 문장은 아직도 생각납니다. 걱정 마세요. 계약서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국어교사였으니까 글 읽는 건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약서에서 불안한 조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 수익 보장, 차량 관리 책임, 언제든 반환 가능. 그런 문장들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계약서 중간에 영업용 등록 및 보험은 위탁사 판단에 따른다는 문장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8,500만 원을 일시불로 보냈습니다.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뭔가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캠핑카는 흰색이었습니다. 내부에 작은 침대와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들어가 앉아봤습니다. 이게 내 건가 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수익이 들어오면 그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첫 달 입금은 6월 말이었습니다. 통장에 150만 원이 찍혔습니다. 약속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출근해서 받았던 월급과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돈이었습니다. 7월에도 같은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8월에도요. 석 달 연속으로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연금보다 낫다. 이걸 진작 할 걸. 퇴직금이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말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처음엔 첫 입금 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달째가 되니까 오히려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석 달이나 숨겼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오면 나중에 말하면 되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입금 예정일은 9월 2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낮이 되어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습니다. 제가 입금이 안 됐다고 하니까 잠시만요 라고 하더니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비수기라서요. 렌트가 많이 안 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음 달에 정산해 드릴게요. 비수기라는 말이 이해는 됐습니다. 9월이면 휴가철이 끝났으니까요.
캠핑 수요가 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미리 연락을 안 했을까? 입금이 늦어진다는 걸 먼저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늦을 수도 있지 라고 스스로 납득시켰습니다. 10월에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비수기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11월에 한꺼번에 정산해 드릴게요.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화를 내거나 피하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아내에게 더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입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 말하려고 했는데 입금이 안 되니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2달이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오르내림이 있다. 비수기는 어디나 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외면이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입금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중순 저는 직접 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전화가 안 되니까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5개월 전에 계약서를 썼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1층 편의점은 그대로 있었는데 2층 사무실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들은 그대로였지만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서류, 전화기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캠핑카 사진들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래층 편의점 사장님이 관리인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무실 사람들이 언제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1달 전쯤에 짐 빼고 나갔어요. 월세도 2달치 밀렸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관리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캠핑카 계약, 퇴직금 전액 투자, 3달 입금 후 2달 연락 두절, 오늘 가본 빈 사무실. 전부 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끝냈을 때 아내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를 따라 들어가야 하는지 그냥 있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저를 불러서 밥상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차는 어디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몰라. 업체가 가져간 채로 연락이 안 돼.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찾아.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수소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업체에 당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카페와 커뮤니티에 비슷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캠핑카 위탁 사기 피해, 연락 두절, 차량 행방 불명.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단체 채팅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넣은 사람, 대출을 받은 사람, 전 재산을 넣은 사람. 사연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돈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대표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 주소를 알아냈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민사 사건이라며 수사가 쉽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채팅방에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 누군가 목격하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명이 연락을 줬습니다. 경기도 포천 쪽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캠핑카 여러 대가 방치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차 찾았을지도 몰라. 가봐야 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용서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경기도 포천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있기만 하면 된다. 상태가 어떻든 일단 찾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주소는 포천시 외곽의 한 공터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정확히 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30분쯤 걸었습니다. 농로를 따라 들어가니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거기 캠핑카들이 있었습니다. 10대쯤 됐습니다. 흰색, 은색, 베이지색. 여러 대가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떤 건 바퀴가 빠져 있었고 어떤 건 문짝이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조망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차들 사이를 걸으며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흰색 캠핑카. 제 차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게 제 차인지 몰랐습니다. 범퍼가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앞유리에 금이 가 있었고 옆 유리창 하나는 완전히 깨져 있었습니다. 차체 옆면에는 긁힌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차를 몰고 어딘가에 부딪힌 게 분명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안쪽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이 썩은 냄새, 담배 냄새,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검은 물때가 끼어 있었고 침대 매트리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빈 술병과 담배꽁초가 굴러다녔습니다. 누군가 이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피우고 버리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내 차라고. 8,500만 원을 주고 산 차라고. 3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번 돈으로 산 차라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터 옆에 간이 사무실 같은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차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몇 달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세워두고 갔어요. 보관료 내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냥 둔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 흰색 차 제 겁니다. 가져가도 됩니까?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차주라는 걸 증명하면 가져가세요. 근데 저 상태로 굴러가겠어요?
저는 등록증과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남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비용은 35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안양까지 끌고 왔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이틀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수리비가 3천만 원 넘게 나와요. 엔진도 문제고 하부도 다 긁혔고 실내는 전부 뜯어내야 해요. 그냥 폐차하시는 게 나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폐차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정비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200만 원 정도요. 8,5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비사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알아봤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이 차량은 영업용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업 목적으로 운행됐네요. 불법 렌트 차량이에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등록한 게 아닌데요.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저희는 등록되지 않은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드려요. 전화를 끊고 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읽었습니다. 중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영업용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는 위탁사의 판단에 따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위탁자는 책임을 면한다. 저는 그때 그 문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어도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수백 편의 소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장을 꼼꼼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행간을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숨은 의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돈이 걸린 계약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봤습니다. 폐차장에서 그 차를 봤을 때보다 계약서에 그 문장을 다시 읽었을 때가 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안 읽은 거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스스로 도장을 찍은 거였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합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월급은 160만 원입니다. 새벽에 택배를 정리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가끔 입주민 민원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제 나이에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경비실은 좁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작은 모니터와 전화기가 전부입니다. 새벽 2시쯤 되면 단지가 조용해집니다. 그 시간에 저는 창밖을 봅니다.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1년 전에는 이런 곳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아내와는 여전히 같이 삽니다. 집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근처 빌라로 옮겼습니다. 전세금이 필요했습니다. 아파트를 빼고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입니다. 아내는 그 일 이후로 저한테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대하지도 응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밥을 먹다가 아내 얼굴을 봅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웃는 일도 줄었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인지 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좀 봤다. 그 정도만 말했습니다. 아들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을 시작한 겁니다. 힘들어도 내 몸으로 버는 돈이니까요. 새벽에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만약 그때 그 광고를 그냥 넘겼더라면, 만약 아내한테 먼저 말했더라면, 만약 계약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후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자꾸 그때로 돌아갑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학생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소설 속 주인공들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비극의 원인을 찾아내고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인생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건 쉽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욕심인지 불안인지 조급함인지 그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늙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폐 안 끼치고 아프면 병원 갈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8,500만 원. 35년 동안 모은 돈. 5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는 경비 월급 160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연금 120만 원과 합치면 280만 원입니다. 빌라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경비실에서 퇴근할 때 하늘을 봅니다. 새벽 6시쯤이면 동쪽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 시간이 좋습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월 150만 원 수익, 쓰지 않을 때 알아서 굴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계약서를 끝까지 읽으십시오. 가족한테 먼저 말하십시오. 남이 굴려주겠다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집니다. 저처럼요.